주방 공간은 팬에 지글거리는 스테이크의 따뜻한 향과 은은한 레드와인 향으로 가득했다. 한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재빠른 손놀림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접시에 담았다. 노릇하게 구워진 감자 슬라이스가 스테이크 옆에 가지런히 놓였고 그 위에는 신선한 로즈마리 가지가 장식되었다. 오늘은 그녀와 강민준의 3주년 결혼 기념일로 그녀가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한 날이었다. 서연에게 결혼 생활은 완벽한 그림 한 폭과 같았고 그녀는 헌신적인 예술가가 되어 매일 행복의 색을 덧칠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가정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 믿었기에 대한민국 굴지의 태아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화려한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선택했다. 그녀의 남편 강민주는 재능 있고 야망 있는 남자였으며 그녀는 그가 이룬 성과를 늘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비 갠 뒤의 맑은 하늘처럼 한 점 의심 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한서연의 아파트 안은 그보다 더 따뜻하고 아늑한 불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탁 중앙에는 아침 일찍 꽃시장에서 직접 사온 흰색 장미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완벽한 저녁이었다. 서연은 시계를 흘끗 보았다. 저녁 8시,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올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그는 최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매일같이 야근을 했지만 오늘만큼은 꼭 일찍 들어오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 그녀에게 강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남자였고 그의 말은 언제나 진실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민준에게 줄 선물을 만지작거렸다.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에 담긴 만년필이었다. 승진을 거듭하며 이제는 팀장이 된 남편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때 식탁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내 사랑 민준이라는 이름을 보자 서연의 심장이 기분 좋게 두근거렸다. 아마 거의 다 도착했다는 전화일 것이다. 여보, 어디쯤이야? 음식 다 준비됐어. 서연은 밝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준의 목소리는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무겁고 지쳐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오늘 아무래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뭐 무슨 소리야,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약속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온다고. 나도 알아. 정말 미안해. 그런데 갑자기 해결해야 할 긴급한 문제가 터졌어. 해외 바이어랑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지금 팀원들 전부 비상대기 상태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목소리 너머로 다른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서연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남편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자였고 그 점이 바로 서연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알았어. 많이 힘들어. 저녁은 먹었고. 아니, 아직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너 먼저 저녁 챙겨 먹어. 나 기다리지 말고. 미안하다 정말. 주말에 내가 근사한 곳 데려가서 제대로 보상할게. 사랑해.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따뜻하고 행복한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와 하얀 장미, 그리고 그녀의 설레던 마음이 무색해졌다. 그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물론 이해해야 했다. 남편의 일이니까.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결혼기념일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함께 축하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곤 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이 깨져버렸다. 서연은 식어가는 스테이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갑자기 입맛이 싹 사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을 버릴 수는 없었다. 민준이 밤늦게라도 돌아오면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 그녀는 음식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적막에 휩싸였다. 창밖에서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다. 그때였다. 서연의 머릿속에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그냥 일 때문일까? 민준의 목소리는 분명 다급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던 소음도 어쩐지 조작된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민준 씨를 의심하면 안 되지.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그녀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지난 몇 달간 민준은 눈에 띄게 바빠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았다. 물론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고 그녀는 늘 믿어주었다. 하지만 가끔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올 때가 있었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도 몇 번 목격했다. 그때마다 그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둘러댔고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를 믿었으니까, 아니 믿고 싶었으니까. 정말 바쁜 거라면 내가 뭐라도 가져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그게 좋겠다. 따뜻한 커피라도 사들고 회사에 찾아가면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이 불안한 마음도 사라질 터였다. 서연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겉옷을 챙겨 입고 민준에게 주려던 선물도 잊지 않고 가방에 챙겨 넣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온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차를 몰고 갈까 아니면 택시를 탈까. 자신의 차가 회사 주차장에 나타나면 민준이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택시를 잡기로 했다. 빗줄기는 어느새 조금 더 굵어져 있었다. 택시를 타고 민준의 회사가 있는 강남으로 향하는 내내 서연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부디 자신의 의심이 쓸데없는 기우이기를,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리고 있는 남편의 지친 모습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택시는 곧 민준의 회사가 있는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은 우산을 펼쳐들고 차에서 내렸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빌딩의 여러 층에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민준의 부서가 있는 17층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역시 정말 일하고 있었구나.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스스로가 남편을 잠시나마 의심했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빌딩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샀다. 그리고 다시 빌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빌딩 로비로 들어서려던 순간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누군가와 함께 로비를 가로질러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반가운 마음에 그를 부르려다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바싹 붙어 서 있었다. 여자는 민준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며 발등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유리문 너머의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여자는 최유라였다. 민준의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민준은 전에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서연을 데려간 적이 있었고 그때 그녀를 본 기억이 났다. 젊고 예쁘고 당당한 여자. 그때도 유라는 유독 민준에게 친근하게 굴었고 서연은 그저 상사를 잘 따르는 부하 직원이라고만 생각했다.
민준과 유라는 빌딩 밖으로 나왔다. 유라는 비가 온다며 투정을 부렸고 민준은 웃으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로 씌워주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우산 속으로 두 사람은 함께 들어갔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댄 채 빗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누가 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연인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건물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3년 동안 그녀가 믿고 사랑했던 세상이,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완벽한 가정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긴급한 문제, 팀원들 전부 비상대기.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쳤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 주말에 보상해주겠다는 약속,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까지도 모두 위선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차가운 비가 그녀의 옷을 적시고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배신감과 절망감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두 사람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바닥에 나뒹구는 커피잔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가방을 보았다. 그 안에는 남편의 성공을 기원하며 준비한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이제 그 선물은 주인을 잃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몸을 돌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알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완벽했던 벽에 생긴 작은 균열은 순식간에 벽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붕괴의 시작이었다. 그 차가운 밤빛 속에서 한서연의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빗속을 얼마나 걸었을까? 한서연이 흠뻑 젖은 채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기계적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불 꺼진 거실의 정막과 마주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따뜻한 온기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차갑고 낯선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가정이라는 무대, 그리고 그 위에서 펼쳐진 남편의 기만적인 연극. 서연은 소리 없이 현관문을 닫았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눈앞에 강민준과 최유라가 한 우산 아래에서 다정하게 속삭이며 사라지던 모습이 잔상처럼 떠올랐다. 배신감에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는 천천히 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 초점을 잃은 텅 빈 눈동자.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순진하고 헌신적이었던 한서연은 저 차가운 밤비 속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를 꿈꾸는 유령뿐이었다. 서연은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였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몸에 묻은 빗물과 함께 자신의 나약함과 절망도 모두 씻어내려는 듯 오랫동안 물을 맞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평소처럼 가장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아까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스테이크를 꺼내 다시 드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이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는 듯이.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때 현관문에서 도록
해제음이 들렸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소파에 앉아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을 발견한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은밀한 만족감이 스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찰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괜찮아. 당신 저녁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기다렸지. 서연은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다정해서 민주는 순간적으로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갑자기 해외 바이어 쪽에서 클레임을 거는 바람에 온 팀이 발칵 뒤집혔지 뭐야. 하마터면 계약 전체가 날아갈 뻔했어. 겨우 설득해서 마무리 짓고 오느라 이렇게 늦었네. 그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디테일도 잊지 않았다. 까다로운 바이어의 이름, 갑작스러운 문제의 원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상황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무용담까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배우 같았다. 서연은 잠자코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은 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 외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고생 많았겠다. 정말 힘들었겠네. 얼른 씻고 와. 저녁 차려줄게. 그녀는 민준의 겉옷을 받아들었다. 옷에서는 비에 젖은 냄새와 함께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풍겨왔다. 바로 최유라의 향수였다. 서연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의 옷을 옷걸이에 걸었다. 민주는 아내의 완벽한 믿음 앞에서 모든 경계심을 풀어버린 듯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역시 우리 와이프밖에 없네. 이런 날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주말에 진짜 근사하게 보상할게. 응, 됐어. 당신이 무사히 일 마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얼른 씻어. 민준이 욕실로 들어간 후 서연은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따뜻하게 데워진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와인 한 잔. 완벽한 아내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력에 스스로도 놀랐다.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어쩌면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자체가 그녀가 해온 가장 긴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하며 민주는 계속해서 회사 일에 대해 떠들어댔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상사들이 자신을 얼마나 신임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최유라가 있었다. 유라 씨가 꼼꼼하게 자료를 잘 챙겨줘서 다행이었다. 그 친구가 눈치가 빨라서 일을 쉽게 풀 수 있었다. 등등. 그는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칭찬하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서연은 맞장구를 쳐주며 조용히 음식을 먹었다. 음식이 무슨 맛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남자는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 걸까?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장식품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가정의 일부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식사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시간. 민주는 피곤하다며 눕자마자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다. 그의 등 뒤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했다. 분노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당장이라도 그를 깨워 뺨을 때리고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다. 내가 뭘 봤는지, 당신이 얼마나 역겨운 거짓말을 했는지 전부 다 폭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감정적인 대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과 믿음,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송두리째 짓밟은 기만이었다. 강민주는 그녀를 완벽하게 속였다. 그렇다면 그녀 역시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했다.
감정적인 폭로는 순간의 후련함만 줄 뿐 그에게는 변명할 기회만 줄 것이다. 그는 분명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 것이고 모든 것이 최유라의 유혹 때문이었다며 책임을 전가할지도 모른다. 서연은 그런 시시한 결말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야 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능력, 그가 쌓아 올린 커리어, 그의 명성, 그리고 그의 돈까지. 그가 거짓으로 이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그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을 증명할 확실하고도 치명적인 증거.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넥타이를 골라주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어젯밤의 일로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완벽하게 아내를 속였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지 민준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오늘도 늦어. 서연이 무심한 척 물었다. 아니, 오늘은 일찍 끝날 거야. 어제 다 해결했거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는 서연의 뺨에 입을 맞추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서연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작전 개시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민준의 서재였다. 그는 중요한 서류나 컴퓨터 작업을 항상 서재에서 했다. 서연은 그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떴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0825.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이토록 기만적인 상황에서조차 비밀번호는 그들의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이 역겨운 아이러니로 다가왔다. 바탕 화면이 나타났다. 서연은 먼저 이메일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최유라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일들이 있었다. 단순한 업무 내용을 가장한 사적인 대화들, 서로를 자기야, 오빠라고 부르는 애정 어린 호칭들, 그리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까지. 불륜의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업무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프로젝트 폴더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그의 성공에 기반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몇 시간을 뒤졌을까? 그녀는 지난 프로젝트 백업이라는 이름의 폴더 깊숙한 곳에서 흥미로운 파일을 발견했다. 신규 마케팅 전략 초안이라는 이름의 워드 파일이었다. 파일을 열자 매우 혁신적이고 논리적인 마케팅 전략 기획안이 나타났다. 바로 1년 전 강민준을 팀장으로 승진시켜준 바로 그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파일 정보에 기록된 최초 작성자의 이름이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지훈.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민준의 입사 동기이자 한때 가장 친한 동료였다. 조용하지만 실력은 최고라고 민준 스스로도 인정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1년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때 민준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향에 내려갔다고 말했었다. 서연은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관련 파일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박지훈이 작성한 원본 기획안, 그 기획안을 조금씩 수정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과정이 담긴 여러 버전의 파일들,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 직전 박지훈이 민준에게 보낸 항의 메일까지. 민준아, 이건 아니지. 어떻게 내 아이디어를 통째로 훔쳐갈 수가 있어.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야. 지훈아, 오해다. 이건 공동의 아이디어잖아. 내가 더 발전시킨 것뿐이라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은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다. 강민준은 동료의 아이디어를 훔쳤고 그것으로 자신의 성공을 이뤘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민준의 개인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박지훈이 회사를 그만둔 직후 출처를 알 수 없는 제3자의 계좌를 통해 박지훈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었다. 입막음용 돈이었을 것이다. 서연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최유라와의 분류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 남자의 성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기만 그리고 배신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친구의 등에도 칼을 꽂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괴물이었다. 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껐다. 어두운 화면 위로 그녀의 차가운 얼굴이 비쳤다. 더 이상 순진한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얼굴이자 이제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자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손이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단축번호 1번. 화면에는 아빠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아빠라는 두 글자를 한서연은 오랫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단축번호 1번. 세상에서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또 그녀를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 지난 3년간 이 번호로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찾겠다고 큰소리치며 집을 나선 딸이 이제 와서 무너진 모습으로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을 선택했다. 배경도 재력도 보잘것없었지만 번뜩이는 눈빛과 야망을 가진 그 남자라면 자신의 행복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다. 아버지인 한진욱 회장은 그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다. 사람의 눈빛 너머에 숨겨진 욕망의 깊이를 꿰뚫어보는 그는 강민준의 야망이 건강한 성취욕이 아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탐욕에 가깝다는 것을 간파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부탁과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그는 결국 한 발 물러서 주었다.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 언제든 힘들면 돌아오너라. 아비는 늘 네 편이다.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후볐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믿음,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태하그룹 한진욱 회장의 외동딸 한서연이었다. 그녀가 잊고 살았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그녀의 진짜 정체성이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곧바로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냐? 네, 아빠.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한진욱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딸을 향한 염려를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아빠,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을 한진욱 회장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본사 회장실로 오너라. 기다리고 있겠다. 전화는 짧게 끊겼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들을 꺼냈다. 명품 브랜드의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와 재킷.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재와 디자인에서 기품이 느껴지는 옷이었다. 평범한 주부 강민준의 아내가 아닌 태하그룹의 딸 한서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의식과도 같았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절망에 잠식되었던 얼굴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결의에 찬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태하그룹 본사가 있는 여의도로 향했다. 밤의 여의도는 고층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웅장하게 솟아있는 태하그룹 빌딩은 마치 제왕처럼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다. 서연은 빌딩 앞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섰다. 심야 시간이었지만 로비는 보안 요원들로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안 데스크의 직원이 그녀를 막아섰다. 실례지만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중년의 보안 팀장은 사색이 되어 허리를 굽혔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서연은 짧게 말하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직원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그녀를 배웅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을 향해 부드럽게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지난 3년간 잊고 지냈던 세상이었다. 권력과 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의 중심.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지만 결국 그 사랑에 배신당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인 김 이사가 그녀를 맞았다. 그는 서연을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었다.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김 이사님 잘 지내셨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이사는 서연을 안으로 안내했다. 거대한 회장실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한진욱 회장이 서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거인의 모습이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서연이 지난 이틀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강인함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강한 척 괜찮은 척했던 모든 위장이 벗겨지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한 여자의 연약한 모습만이 남았다. 아바! 서연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한진욱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감히 자신의 보물을 건드린 자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딸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했던 아이였다. 그런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가 누구든 그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한참을 울던 서연은 조금 진정이 되자 품에서 떨어져 젖은 얼굴로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지난밤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결혼기념일에 목격한 남편의 외도, 그의 뻔뻔한 거짓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견한 친구의 아이디어를 훔쳐 성공을 이룬 그의 추악한 진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진욱 회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딸의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들어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고 주먹을 쥔 손등에는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서연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진욱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놈이 감히 내 딸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천둥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소중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자에 대한 뼛속까지 파고드는 증오였다. 그는 강민준을 사위로 받아들일 때부터 그의 관상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야망이 과하고 눈빛에 간사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이런 비참한 배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한 회장이 물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차가운 빛이 돌았다. 그 사람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가 저를 얼마나 얕보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다시는 누구도 배신하며 살 수 없도록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요. 한진욱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딸이었다. 상처받았지만 꺾이지 않았다.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 내 딸이지.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이사 들어오게. 곧바로 문이 열리고 김 이사가 들어왔다. 그는 한진욱 회장의 옆을 수십 년간 지켜온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다. 아가씨의 남편 강민준이라는 자에 대해 알아보게. 개인적인 신상부터 회사에서의 평판 자금 흐름, 주변 인물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대하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법무팀 회계팀을 총동원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모든 자료가 올라와 있어야 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이사는 서연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회장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날카로운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태하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진욱 회장은 다시 딸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아비가 전부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이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감히 사람의 믿음을 짓밟고 기만으로 성공을 이룬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는 그놈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아주 처절하고 완벽하게. 그의 말에는 절대적인 확신과 힘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대한민국 최강의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버티고 있었다. 강민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향해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를. 그는 지금쯤 최유라와 달콤한 미래를 꿈꾸며 잠들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맞이할 내일의 아침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지옥의 시작이 될 터였다. 한서연의 눈물이 한진욱 회장의 분노에 불을 붙였고 그 분노는 이제 강민준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거대한 화염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의 소막은 올랐고 이제 남은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심판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하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한진욱 회장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밤새 김 이사가 준비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강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삶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의 학창 시절부터 사회생활 재정 상태, 그리고 사생활까지 태하그룹의 정보팀이 하룻밤 사이에 파헤친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한서연은 아버지 옆에 조용히 서서 보고서 내용을 함께 훑어보았다. 보고서의 첫 장은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동료 박지훈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과정, 그리고 신입사원 최유라와의 부적절한 관계.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강민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하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경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그 돈은 대부분 최유라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거나 둘만의 호화스러운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서연에게는 회식이 잦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내연녀와의 밀회를 즐기기 위해 회사 돈을 물쓰듯 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마지막 장에 있었다. 강민주는 현재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 관련 기밀 자료를 경쟁사인 퍼스트 이노베이션에 빼돌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퍼스트 이노베이션의 개발팀 임원과 은밀하게 접촉해왔으며 거액의 돈과 이직을 보장받는 대가로 핵심 기술 데이터를 넘기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계약 성사 예정일은 바로 다음 주였다. 짐승만도 못한 놈. 한진욱 회장의 입에서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단순한 사위의 비행을 넘어 이것은 태하그룹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드린 문제였다. 강민준이 다니는 회사는 태하그룹의 중요한 협력사 중 하나였고 그가 빼돌리려던 기술은 태하그룹의 차세대 사업과도 일부 연관이 있는 분야였기 때문이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을 넘어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범죄자일 뿐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아빠?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한진욱 회장은 보고서를 덮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냉철한 승부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거미줄을 쳐야지.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들어와 옴짝달싹 못하게 될 아주 촘촘하고 질긴 거미줄을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신속했다. 회장실에는 태하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소집되었다. 그룹 법무팀을 총괄하는 백승권 변호사 재무와 M&A를 담당하는 윤정호 전무, 그리고 그림자처럼 회장의 뒤를 지키는 김 이사까지. 그들은 한서연의 복수를 위한, 안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정의 드림팀이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한진욱 회장은 강민준의 모든 비리 자료를 그들 앞에 펼쳐놓았다. 우리의 목표는 강민준을 단순히 해고시키거나 이혼시키는 것이 아니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그와 연루된 모든 자들을 함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해야 하네. 백승권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였다. 회장님 증거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모두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당장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회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너무 시시하지 않은가? 우리가 직접 나서면 강민준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용서를 구할 테지. 나는 그놈이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네. 자신의 발로 디디고 있던 땅이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절망을 맛보게 해야 해. 그의 말에 회의실의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다. 한 마리의 사자를 잡기 위해 거대한 사냥터를 설계하는 것과 같았다. 윤정호 전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회장님, 그렇다면 우선 강민준이 다니는 회사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터뜨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익명의 제보를 통해 내부 감사를 유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 중 일부만 흘려도 회사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네.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보자는 누구로 하지?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박지훈 씨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준에게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쫓겨난 그 동료요.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이 복수의 첫 번째 명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한진욱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딸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했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태하그룹 법무팀은 박지훈의 이름으로 강민준의 비리를 고발하는 제보 메일을 작성했다. 내용은 아이디어 도용과 횡령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 유출이라는 가장 큰 카드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비장의 무기였다. 제보 메일에는 강민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조작된 영수증 사본, 그리고 박지훈의 원본 기획안 파일이 첨부되었다. 메일은 강민준의 회사 감사팀과 대표이사에게 동시에 발송되었다. 발신자 IP는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해외 서버를 여러 번 거치도록 조작되었다. 첫 번째 거미줄이 쳐졌다. 이제 두 번째 거미줄을 칠 차례였다. 윤정호 전무가 다음 계획을 브리핑했다. 강민준이 기술을 팔아넘기려 하는 퍼스트 이노베이션은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재무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여러 금융권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렸는데 그중 상당수의 채권을 저희 태아캐피탈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을 확보한 뒤 압박을 가하면 퍼스트 이노베이션은 신규 기술을 매입할 여력이 없어질 겁니다. 이것은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상대가 의지하려는 발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강민준은 기술을 팔아 거액을 챙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겠지만 정작 그 기술을 사줄 구매자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한진욱 회장은 즉시 계획을 승인했다. 태아캐피탈은 즉시 물밑에서 퍼스트 이노베이션의 채권을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다. 시장에는 어떤 소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서연은 회장실을 나왔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이제부터 그녀의 역할은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어리석은 아내를 연기하는 것이었다.
남편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그의 앞날을 걱정하는 연약한 아내. 그가 자신의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일부러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톤으로 조절했다. 여보, 무슨 일 없어. 그냥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수학이 넘어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무슨 일 있겠어. 나 강민준인데 걱정 마. 저녁에 일찍 들어갈게.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거미줄은 모두 쳐졌다. 이제 남은 것은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 것뿐. 먹잇감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거대한 폭풍이 불어오기를. 며칠 후 예상대로 강민준의 회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감사팀이 비밀리에 넷에 착수했다. 강민준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곧 손에 쥐게 될 거액의 돈과 최유라와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향하는 외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거미줄의 끝에서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아내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복수의 무대는 완벽하게 세워졌고 주연 배우는 이제 막 자신의 파멸을 향한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강민준의 회사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은 처음에는 미풍에 불과했다. 감사팀이 몇몇 부서의 경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연례 행사 정도로 가볍게 여겼다. 강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회계 처리가 완벽하다고 자신했다. 물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영수증 처리는 언제나 깔끔하게 해왔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감사팀의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광범위했다. 그들은 단순한 경비 내역을 넘어 지난 몇 년간의 프로젝트 보고서와 팀원들의 평가 자료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민준이 팀장으로 있는 기술개발 주팀은 조사의 핵심 타겟이 된 듯했다. 팀원들은 한 명씩 감사팀에 불려가 면담을 해야 했고 사무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강민준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번 감사가 단순한 정기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박지훈이었다. 그가 앙심을 품고 투서를 넣은 것일까 하지만 그는 이미 1,000만 원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제 와서 문제를 일으킬 배짱이 있을 리 없다고 민준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부의 경쟁자일까,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누군가의 음해일 수도 있었다. 강민준은 주변 동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보았지만 뚜렷한 용의자는 떠오르지 않았다. 불안감이 커질수록 그의 오만함도 함께 커져갔다. 그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의심만 살 뿐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당당하게 행동하고 더 큰 소리로 웃었다. 팀원들에게는 회사가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 같은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태연하게 다독였다. 그의 그런 모습에 몇몇 팀원들은 역시 강 팀장이라며 감탄했지만 몇몇은 그의 과장된 자신감 뒤에 숨겨진 불안을 읽어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가식적인 연기는 계속되었다. 한서연은 그의 불안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다. 그녀는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저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순진한 아내.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런 여자가 뭘 알겠는가.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스테이크를 썰었다. 그래도 팀원들이 감사팀에 불려갔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당신은 괜찮은 거죠? 서연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를 염려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순간적으로 짜증이 치밀었다.
자신의 심기도 불편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순진한 질문을 받아주려니 귀찮기 짝이 없었다. 여보,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비즈니스라는 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그냥 집에서 맛있는 밥이나 차려주면 돼. 알았지?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자 장식품으로 여기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제가 괜한 걸 물었네요.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강민주는 우월감을 느꼈다. 그래, 이게 바로 한서연이지. 내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아야만 하는 여자.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나 걱정해주는 거 아는데. 괜히 당신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정말 아무 문제 없으니까 믿어줘. 응.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강민주는 자신의 계획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이런 여자라면 나중에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위자료 몇 푼 쥐어주면 조용히 물러날 것이다. 그날 밤 강민주는 최유라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강남의 한 고급바 가장 구석진 자리였다. 최유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오빠 정말 괜찮은 거야? 회사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 이러다가 우리 관계까지 들키는 거 아니야. 최유라는 강민준의 성공에 기생하여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자였다. 그녀는 강민준의 능력을 믿었지만 동시에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그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자기야.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거야. 오히려 잘 됐어. 이 기회에 회사를 떠나 우리 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지.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최유라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다. 어머, 오빠, 이게 뭐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축배 선물이야. 다음 주에 퍼스트 이노베이션과의 계약만 성사되면 우린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호화롭게 살 수 있어. 넌 더 이상 회사 눈치 보면서 일할 필요도 없고 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전문가로 대우받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 행동했다. 감사팀의 압박은 오히려 그의 탈출 계획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고 대담한 승부사인지 스스로에게 감탄하고 있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최유라가 목걸이를 목에 걸며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구야? 강민준이잖아. 나를 믿어. 이제 며칠만 참으면 돼.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서 우리 둘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축복하며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한서연이라는 순진한 아내와 박지훈이라는 무능한 동료의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세상은 원래 약육강식이고 자신들은 강자이기에 약자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있는 곳이 성공의 문턱이 아니라 파멸의 낭떠러지 바로 앞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마시는 축배의 와인이 사실은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 며칠 뒤 강민주는 퍼스트 이노베이션의 임원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빼돌린 핵심 기술 자료의 샘플을 보여주며 계약 조건을 최종 조율했다. 퍼스트 이노베이션 측은 그의 자료에 크게 만족하며 약속했던 계약금과 이직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자리에서 최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죠. 계약금은 현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민주는 미팅을 마치고 나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회사 내부 감사는 이제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유유히 사라질 것이다. 그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밤 공기를 마셨다. 모든 것이 상쾌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 한서연을 떠올렸다. 그녀에게는 어떻게 이별을 통보해야 할까? 적당한 위자료와 함께 우리는 맞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진부한 편지 한 통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마 며칠 울다가 곧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남자를 찾을 것이다. 그녀는 원래 그런 수동적인 여자였으니까. 강민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자신의 지능과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단 한 가지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다. 바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어리석다고 무시했던 그의 아내 한서연의 존재를. 그녀가 바로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거미줄의 주인이자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냉혹한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부터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파멸의 날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운명의 날인 월요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강민준은 옷장에서 가장 비싼 명품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오늘 오후 퍼스트 이노베이션과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는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될 터였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다. 완벽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온화하고 순종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나 봐요. 아주 멋져요.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악어의 눈물과도 같은 위선적인 애정 표현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저녁 이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해야지. 이 집도, 이 가구도, 이 여자도 모두 과거가 될 것이다. 다녀올게. 저녁 늦을지도 모르니 기다리지 마. 네 여보, 행운을 빌어요. 서연은 현관문까지 그를 배웅하며 활짝 웃어 보였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차갑고 비정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산양감이 대여추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강민주는 자신의 차를 몰아 회사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러 어젯밤 미리 USB에 담아둔 핵심 기술 자료를 가방에 챙겼다. 이제 약속 장소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가 사무실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준 팀장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가 돌아보자 감사팀장과 법무팀 직원들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그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 물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감사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강민준 씨, 당신을 산업기술 유출 미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금일부로 직위 해제합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모든 직무는 정지되며 사무실 및 회사 전산망에 대한 접근 권한 역시 차단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산업기술 유출 어떻게 알았지? 횡령과 배임까지는 예상했지만 기술 유출은 완벽한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말도 안 돼. 무슨 증거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가 고함을 쳤지만 아무도 동요하지 않았다. 보안 요원 한 명이 그의 팔을 잡았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에서 USB가 굴러나왔다. 감사팀장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다. 그는 꼼짝없이 범죄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 신세가 되었다.
강민주는 저항을 포기한 채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작은 회의실로 옮겨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손이 덜덜 떨렸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아니야, 아직 기회는 있어.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퍼스트 이노베이션과의 계약은 아직 유효하다.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퍼스트 이노베이션의 담당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 화면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속보 태하 캐피탈 퍼스트 이노베이션에 대한 적대적 M&A 전격 선언. 재무 불안정성 문제 제기. 기사 제목을 본 강민준의 눈이 그대로 멈췄다. 태하 캐피탈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 태하그룹의 금융계열사였다. 그들이 왜 갑자기 퍼스트 이노베이션을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다. 태하 측이 퍼스트 이노베이션의 부실 채권을 대량 매입했고 이를 근거로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퍼스트 이노베이션은 순식간에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퍼스트 이노베이션이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다. 그의 유일한 탈출구가 그의 구원줄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린 것이다. 아하. 강민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그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계획과 우연히 겹친 재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는 아직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기 역시 꺼져 있었다. 그녀 또한 다른 회의실에서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예요.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럽고 순종적인 톤이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 지금 회사에서. 알고 있어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주 잘 알고 있죠. 당신의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는 기분은 어때요, 강민준 씨? 강민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말투, 모든 것이 낯설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요. 회사 감사가 왜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박지훈 씨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투서 한 통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아이디어를 훔치고 짓밟아버린 바로 그 친구 말이에요. 박지훈. 그의 이름이 나오자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퍼스트 이노베이션은 어쩌다 위기에 빠졌을까요? 운이 없어서 천만에. 저희 아버지가 움직이셨거든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당신은 지난 3년간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죠. 당신은 그저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착각이에요. 당신이 결혼한 여자는 태하그룹 한진욱 회장의 외동딸이었으니까. 태하그룹 한진욱 회장의 외동딸. 그 말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강민준의 머리를 내리쳤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박지훈의 투서 감사팀의 집요한 조사, 그리고 귀신 같은 타이밍에 터진 퍼스트 이노베이션의 위기.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아내, 한서연의 손에 의해 설계된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휴대폰을 쥔 손이 힘없이 떨렸다. 어째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짐승 같은 신음만을 내뱉을 뿐이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순종적인 미소, 걱정스러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올가매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춤을 추던 어리석은 파리에 불과했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다.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당신 내가 누군지 몰랐지. 그렇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강민준. 득. 전화가 끊겼다. 강민준은 텅 빈 회의실 바닥에 쓰러진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초점도 희망도 미래도 없었다. 오직 그의 오만한 야망이 남긴 처참한 잿더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심판의 종은 울렸고 그의 제국은 단 한 통의 전화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민준의 제국이 무너진 후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가 텅 빈 회의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었다. 태하그룹 법무팀이 제출한 방대한 양의 증거 앞에서 강민준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 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되었다. 그의 이름은 모든 뉴스 채널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때 유능한 젊은 인재로 칭송받던 그는 하루아침에 동료를 배신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그의 모든 경력과 명성은 잿더미가 되었다. 그는 구속되었고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다. 최유라 역시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되었고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인생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모든 것이 강민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받아온 고가의 선물들과 둘이서 나눈 은밀한 메시지들은 그녀의 주장을 공허한 변명으로 만들 뿐이었다. 그녀 또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젊음과 미모는 더 이상 어떤 무기도 되지 못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한서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과의 이혼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끝이 났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한서연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한진욱 회장은 딸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냐? 다시 유학을 가도 좋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어도 좋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하겠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시련이 끝난 지금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이제 도망치거나 숨고 싶지 않아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며칠 후 서연은 한진욱 회장에게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것은 태하 벤처 파트너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벤처 캐피탈 설립안이었다. 저는 이 펀드를 통해 강민준 같은 사람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건강한 윤리의식을 가진 젊은 창업가들을 돕고 싶어요.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나 경영 노하우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돈을 쫓는 투자가 아니라 사람과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번 시련을 통해 그녀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배신과 기만이 아닌 신뢰와 정직함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한진욱 회장은 딸의 계획서를 오랫동안 말없이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다. 그의 연약했던 딸은 이제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는 강인한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거라. 태아그룹이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마. 태아 벤처 파트너스는 신속하게 설립되었다. 한서연은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지 않았다.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펀드의 비전과 철학을 당당하게 밝혔다. 태아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배경은 초반에 큰 화제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곧 그녀의 진정성과 날카로운 사업 수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 중 하나는 박지훈을 찾는 것이었다. 수소문 끝에 그가 고향인 작은 해안 도시에서 부모님의 작은 식당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연은 직접 그를 찾아갔다. 오랜만에 만난 박지훈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갑작스러운 서연의 방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그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제가 남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박지훈 씨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지훈은 그녀의 사과에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제 친구였던 그 사람과 저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서연은 그에게 새로 설립한 자신의 회사 명함을 건넸다. 박지훈 씨의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가 그냥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에 합류해서 당신의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제가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은 명함과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배신감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꿈에 대한 불씨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와 함께 잃어버렸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서연 대표님. 1년 후 서울의 마천루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하 벤처 파트너스의 대표이사실. 한서연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1년 전에 상처받은 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카리스마를 지닌 젊은 리더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지훈이 이끄는 팀이 성공적으로 론칭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 플랫폼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을 덮쳤던 거대한 폭풍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배신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세운 성이 아니었다. 신뢰와 사람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세운 희망의 왕국이었다. 창밖으로 새로운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그녀를 위한 축복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녀의 인생에는 비로소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